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친동생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동생은 지금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 명숙이는 제 3살 아래 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보다 착하고 순했어요. 저는 성격이 좀 세고 똑 부러지는 편인데 동생은 항상 남 먼저 챙기고 자기 손해보더라도 참는 성격이었죠. 그런 동생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다 며느리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며느리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동생은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빼앗기고 손주마저 친손주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홀로 병원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생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동생 명숙이는 고생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25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조카 준혁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언니,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완강히 거절했어요. 언니도 살기 바쁘잖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홀로 준혁이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대기업 취직까지 시켰죠. 동생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29살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저도 그날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며느리 될 사람을 본다는데 언니인 제가 빠질 수 없죠.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조그맣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별로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낡은 옷, 물어뜯은 손톱. 뭔가 위축된 느낌이었습니다. 고아래요.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친척도 없고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명수가,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준혁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굳이 저런 애를. 언니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불쌍한 애야.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혹시 준혁이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냐? 언니가 너무 심하다. 수진이는 착한 애야. 준혁이 눈빛 봤어. 진심이야.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다고.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면서도 가끔씩 날카롭게 주변을 훑는 그 눈빛.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수진이를 더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나도 남편 잃고 혼자 고생했잖아. 저 해보니까 내 옛날 모습 같아. 나는 이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어.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동생네를 드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말도 없고 고분고분하고 시키는 일도 잘하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수진아, 명숙이 좀 도와줘. 제가 며느리를 편하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이모님. 수진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말은 공손한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동생이 안 보는 곳에서는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목격했어요. 동생이 화장실 간 사이 수진이가 혼자 거울을 보며 씩 웃더니 중얼거리는 겁니다. 연기 좀 해야지. 조금만 더 참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 뭔가 꾸미고 있어. 그래서 동생한테 또 말했죠. 명수가 수진이 좀 이상해. 언니가 보기엔. 언니 제발 좀 그만해.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수진이가 위축되잖아. 내가 언제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말로는 안 해도 표정에 다 나와. 수진이 눈치 빠른 애야. 언니가 자기 안 좋게 보는 거 다 알아. 동생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조심했습니다. 동생하고 사이 나빠질까봐.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뭔가 터질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동생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언니,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된대. 전화로 얼마나 들뜬 목소리였는지 몰라요. 저도 조카가 아이를 낳는다니 기뻤죠.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알아봐주고 출산용품도 함께 장만해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어요. 언니, 나 우리 집 팔려고. 뭐, 갑자기 왜? 준혁이네 넓은 집 사줄 거야. 애기 키우려면 큰 집이 필요하잖아. 명수가 미쳤어. 그 집이 내 유일한 재산인데. 괜찮아. 나는 준혁이네 가서 같이 살면 되고, 손주도 매일 볼 수 있고. 그래도 집을 팔면 안 되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무슨 일이 생겨? 걱정 마, 언니. 나 다 계획 있어.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듣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 명의를 수진이로 할 거야. 뭐, 내가 미쳤구나, 진짜. 세금 문제래. 수진이 명의로 하면 첫 주택이라 세금이 적게 나온대. 명수가 정신 차려. 며느리 명의로 하면 그 집은 며느리 거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언니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야. 뭐가 문제야? 가족이라도 재산은 확실히 해야지. 언니가 수진이를 너무 못 믿는 거 아냐?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답답했습니다. 이러다 동생 크게 당하겠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새 아파트로 이사한 건 손주 지환이가 돌 지나서였어요. 40평대 신축 아파트. 동생 평생 번 돈 3억이 다 들어간 집이었죠. 언니, 집 보러 와. 진짜 좋아. 동생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손주 안고 넓은 집에서 아들 며느리랑 살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동생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수진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해.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대. 그리고 지환이도 내가 안으려고 하면 못하게 해.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뭐라긴. 며느리가 엄마 하는 건데 며느리 방식대로 해야지. 명수가 정신 차려. 그게 내 집이야, 며느리 집이야. 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육아가 옛날하고 다르대. 내가 옛날 방식 고집하면 안 된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 나 집에서 나가래. 뭐, 무슨 소리야? 수진이랑 준혁이가 나보고 따로 살래. 지환이 교육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있으면 방해된대. 그 미친년들이. 저는 당장 동생네로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쫓아내요. 이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수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독립? 동생 돈으로 산 집에서 동생을 내보내는 게 독립이에요. 집은 제 명의예요. 어머님이 증여하신 거고요. 이 파렴치한 것이. 이모, 제발 좀 그만하세요. 준혁이마저 저를 말렸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모,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 계속 계시면 저희 부부 생활이. 부부 생활. 내 엄마 희생은 생각 안 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1,000만 원 보증금으로 원룸을 얻어야 했습니다. 동생이 원룸으로 이사한 날 저는 함께 갔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 화장실은 곰팡이 천지. 4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명수가 당장 변호사 만나자. 그 집 되찾아야 해. 안 돼, 언니. 그러면 준혁이랑 완전히 끝나. 이미 끝난 거 아냐? 정신 좀 차려. 언니, 나 지환이라도 봐야 해. 내가 소송 걸면 손주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 동생은 끝까지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그게 동생이 받는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월세 30만 원 빼면 20만 원. 명수가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 넓은데. 언니 고마워. 근데 나 괜찮아. 손주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저는 동생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수진이한테, 준혁이한테, 그리고 동생 자신한테. 왜 그렇게 착하기만 하냐고. 왜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하냐고.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손주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할머니. 지환이는 동생을 보면 좋아했지만 수진이는 시계만 쳐다보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보세요. 지환이 학원 가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김명숙 환자분이 응급실에.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수가, 괜찮아? 언니, 배가 너무 아파. 검사 결과는 췌장암 3기. 가족분 오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만 2천만 원 정도고요. 항암 치료까지 하면. 저는 당장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너 엄마 큰일 났어. 당장 병원 와. 이모, 무슨 일이세요? 췌장암이야, 췌장암. 3기래. 예? 준혁이가 병원에 왔을 때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치료는 걱정 안 하고 당연히 내희가 내야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모,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3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건 저희 집인데요.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진이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남의 돈으로 집 사놓고. 언니, 제발요. 동생이 저를 말렸습니다. 명수가 나. 내가 오늘 2년 정신 좀 차리게 해줄 거야.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저는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결국 동생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싸구려 요양병원. 4인실에 치매 환자들이랑 같이. 동생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낯선 번호로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명숙 씨 언니 되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수진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는 자신이 수진이랑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놨어요. 수진이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도 있다는 것. 중학교 때 거짓말로 보육원에 들어갔다는 것. 보육원에서도 후원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것. 증거가 있나요? 네, 사진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온 사진들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수진이 가족 사진, 남동생 결혼식 사진, 그리고 수진이의 비밀 SNS 계정. 10월도 없는 삶 최고. 4명의 집 생겼다. 명품은 사랑입니다. 저는 당장 프린트해서 동생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수가 이거 봐. 동생은 사진들을 보더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언니, 내가 바보였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고소하자. 언니, 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소송할 힘도 없어. 그래도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언니, 제발. 준혁이한테만 알려줘. 나머지는 준혁이가 알아서 하게. 동생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준혁이한테 이 증거들 줘. 그리고 지환이는 봐줘. 저는 준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준혁아, 이거 봐. 증거들을 보여주자 준혁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DNA 검사해봐. 지환이가 내 아들인지. 이모, 말도 안 돼요. 해봐. 당장. 준혁이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환이는 준혁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동생한테 가져갔습니다. 명수가 내 손주가 아니었어. 동생은 침대에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명수가 울지 마. 이제 준혁이가 이혼 소송 준비한대. 너도 증인으로 서야 해. 난 힘들어. 조금만 힘내. 그년들한테 복수해야지. 하지만 동생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기 결혼, 친생자 부인, 증거는 충분했죠. 피고 이수진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했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너무 착해서 수진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집은 제가 관리했고 10년 동안 며느리 역할 했잖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청객분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집은 준혁에게, 수지는 위자료 1억 배상, 지환은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수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 할망구가.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저는 동생 병실로 갔습니다. 명수가 이겼어. 집 다시 찾았어. 그래, 다행이다. 동생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언니, 지환이는 시설로 갔어. 생물학적 아버지가 키울 능력이 없대. 불쌍하네. 죄는 없는데. 명수가 그애 생각하지 마. 내 손주도 아니잖아. 그래도 내 품에서 자랐는데. 동생은 끝까지 지환이를 걱정했습니다. 언니, 응? 내가 너무 순진했지. 그래. 다시 태어나면 언니처럼 좀 세게 살아야겠어. 명수가 언니 고마워. 나 대신 싸워줘서. 그날 밤 동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준혁이, 저희 가족, 그리고 몇몇 친척들.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죠. 저희가 막았으니까. 그런데 작은 아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환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시설 선생님이 데려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아픈 거 지환이가 몰라서 미안해요. 지환이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지환이를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준혁이가 매달 후원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수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지방 어디선가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세상에 알립니다.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는데 그 착함이 독이 됐어요. 동생은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 같은 사람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 심지어 자식도 때로는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하세요.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문서를 남기고 명의는 절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제 동생은 너무 착해서 어리석었고, 그래서 비극을 맞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 동생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수진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누구를 또 속이고 있나요? 언젠가 당신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제 동생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